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주로 이제 역사 기록이나 영상 기록물 발췌본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어쩌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단체, 보천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네, 일제강점기 때 사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곳이죠. 중심 인물은 차경석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천교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왜 일제가 이들을 그렇게 경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저항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핵심 인물 차경석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동학농민 전쟁 지도자였고 본인도 초기 동학의 핵심 간부, 그러니까 거괴였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의 행보입니다. 아, 그 손병희의 천도교와 다른 길을 간 거요? 그렇죠. 그 천도교가 일진회를 통해서 뭐랄까 을사늑약 찬성 같은 좀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잖아요. 네. 차경석은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적 성격에 강했던 강증산에게 갑니다. 이게 그의 노선을 딱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던 거죠. 강증산사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그 후에는 차경석이 이종누이, 고팔레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교나 태교 같은 이름으로 지하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아, 그렇게 기반을 다지다가 1916년에 24방주라는 체제로 조직을 딱 갖추고 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즈음에는 이걸 전국적인 60방주 체제로 확 키웁니다. 기록을 보면 간부만 55만 명, 신도는 뭐 수백만 명에 달했다는 주장까지 있던데, 아니 당시 조선 인구를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규모인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걸 그냥 종교단체로만 보면 안 되고 거의 뭐 사회현상이나 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 현상이라. 네. 당시 식민지 현실에서 기댈 곳 없던 민중들이 그 강증산이 예언했다는 이상세계 있잖아요. 후천 선경 사회. 이걸 실제로 이 땅에 만들겠다는 보천교의 그 기치 아래 엄청나게 모여든 거거든요. 아, 그 절박한 염원이 그 정도의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 후천 선경 신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일제의 심기를 아주 제대로 건드렸겠네요. 식민지 조선 땅에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니. 네, 해심을 보셨어요. 이건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죠. 그렇죠.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하던 어떤 단체보다도 구체적으로 심지어 정부 조직까지 염두에 두고 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곳은 사실상 보천교가 유일했어요. 유일했다고요? 네. 그러니 일제 입장에서는 이건 뭐 체제를 뒤엎으려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탄압을. 맞습니다. 보천교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인 1916년부터 이미 차경석을 요시찰 가포, 이거니까 최고 위험인물로 지정해서 감시했고요. 조직 결성 전부터요? 네. 그리고는 새로운 황제가 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소문을 퍼뜨리면서 계속 구인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아주 집요했습니다. 그 탄압이 심했던 만큼 저항 방식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의병 부대랑 연대하기도 했지만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부적을 태워서 일본 패망을 기원한다거나 일본 지도자 초상에 복숭아나무 화살을 쏜다거나 심지어 죽은 메이지 천황의 혼을 불러서 꾸짖는 그런 무속적인 방식까지 동원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날 시각으로는 조금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좀 낯설긴 하죠. 하지만 당시 힘없는 민중들이 할 수 있었던 가장 익숙하고 또 토속적인 저항의 표현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와, 당시로서는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었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제가 이걸 그냥 미신으로 웃어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정말요? 네. 관련자들의 체포에서 고문하다가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일제 검사국 자료 같은 걸 보면 보천교 관련 사건이 뭐 사회주의 운동이나 임시정부 관련 사건하고 동급의 주요 사상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상 사건으로요? 그 정도였군요. 이것만 봐도 일제가 보천교를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보천교는 차경석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신국가 건설이라는 아주 독자적인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세력을 이뤘던 단체다. 네, 그리고 일제에게는 실질적인 아주 큰 위협으로 여겨졌던 거고요.
그래서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저항 방식이 뭐 무력투쟁뿐만 아니라 부적이나 주술 같은 민간 신앙에 기반한 방식까지 포함했다는 점, 그리고 일제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 탄압했다는 사실이 보천교의 좀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당시 민중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저항의 한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천교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생각거리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사 하면 흔히 떠오르는 무장투쟁이나 뭐 외교활동 아니면 뭐 지식인 중심의 계몽운동과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민중적이고 토속적인 성격이 강하죠. 보천교처럼 민중들의 간절한 염원과 토속신앙이 결합된 형태의 저항을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